예,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뭐 꽤나 심플하다면 심플한데 워낙 요 빨간색 큰일이 있었죠. FOMC 회의. 그리고 일본하고 영국도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요것도 보셔야 된다. 요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하루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일 월요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이제 끝났다. 우리 엔데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이날에 좀 다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 가지들 규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방향은 지금으로 봐서는 명확한 것이기는 하죠. 그렇죠? 방향성은 계속해서 확진자나 이런 것들도 다 숫자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요.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상황인 것은 맞다는데 좀 정치인이니까 빨리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 WHO에서도 이와 비슷한 투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근데 또 모르죠. 코로나가 워낙 변종이 많이 일어나긴 하니까는요. 근데 일단 이대로 가면은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지 않을까 올해 안으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음으로 이날에 제가 개인적으로 꼽은 제일 중요한 뉴스는 연준의 나팔수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요번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이 이름이 이제는 익숙하실 것입니다. 여기가 이 연준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귀중한 힌트들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에 이 기자분이 글을 쓰셨는데 이 내용이 많은 것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9월에 FOMC가 상당히 매파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것을 이미 예견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서 FOMC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으로 20일 화요일 사실 중국이 이날 LPR 인하할 것으로 보는 그런 예상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을 깨고서 동결이 발표되었는데요.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금리 수준이면 적절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예상을 이미 하고 있죠. 최근에 위안화가 좀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금리를 인하를 해버리게 되면은 환율 약세를 더 부추기게 되는 것 아닐까라는 중국 나름대로의 계산이 서가지고서 이번엔 동결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겠죠. 그런 점이 저도 더 그쪽에 저도 더 무게를 싣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이 초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을 넣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이후로는요,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이 순공급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9월 20일 날에 드디어 순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금리는 못 내렸지만 상황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돈은 좀 넣어줘야지 시장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이제 240억 위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요일이거든요. 수목금 모두 다 돈을 순공급을 해줬어요. 190억, 160억, 210억 해가지고 총 800억 위안이 순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슬슬 약간 소위 말해 똥줄이 타기 시작한 거죠. 다음으로 스웨덴. 깜짝 금리 75bp 원래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으나 이번에 100bp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전달 대비예요, 여러분. 전달 대비,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전달 대비가 무려 7.9%가 나왔습니다. 이거 연율화를 하면은 몇 프로예요? 한 100% 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예상치를 상당히 뛰어넘는 그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숫자가 생산자 물가 무려 45.8%가 올랐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독일의 생산자 물가 추이입니다. 모르겠어요. 도대체 독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가를 보이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듯이 이제 스웨덴도 금리를 깜짝 인상을 했고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5%를 돌파를 했고요. 미국의 2년물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4% 돌파가 눈앞에 놓여지게 되었던 날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주택 데이터 역시나 부진했습니다. 착공 건수는 괜찮게 나왔어요. 잘 나왔으나 그보다 좀 더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 허가 건수 자체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실제 이날 GDP 나우가 리비전이 되었는데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그 숫자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음으로 FOMC를 하루 앞두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 글을 하나 썼습니다. 요번에 거는 보면은 시장의 일각에서는 그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혹시 100bp를 인상하는 것 아니냐. 근데 티밀하우스 기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00bp는 아니야. 75야. 이 3번 연속 75bp 금리 인상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글을 써서 시장의 기대치를 상당히 고정을 시켜줬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가르마를 잘 타주니까 그다음 그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에 맞게 제가 볼 때는 자료들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 하락 장세에서 최고의 스타는 아무래도 곰 진영에 있는 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윌슨이 거의 뭐 티밀하우스의 숫자를 좀 넣어서 예상을 해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자료가 써졌냐면 사실 티밀하우스 기자의 글이 뭐냐면 실업률이 5%가 될 때까지는 만약에 인플레가 높게 나온다면 그때까지 인플레가 안 잡힌다면은 계속해서 긴축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이크 윌슨이 글을 어떻게 썼느냐. 실업률이 만약에 5에서 6%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5년물 금리가 4.5에서 5.4까지도 올라갈 것 같다. 이날은 현재 그때 3.75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S&P 500 지수는 2,900에서 3,375까지 하락하게 될 것 같다라고 자료를 썼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혹시 가정을 한다면, 혹은 시장이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거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으로 포드에서요. 이날에는 포드 이날 12% 빠졌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3분기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부품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 영향을 겪고 있다. 그래서 10억 달러의 비용 증가가 이번 분기에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재밌는 점은요. 4분기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고수익 모델의 인도가 4분기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아가지고서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그런 힌트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기업들이 경영을 하고 아주 이제 최전선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랬을 때에 가장 공급망 불안이 심하게 작용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3분기까지는 공급망 불안 요소가 계속되나 4분기부터는 풀려나가는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걸 보니까는 포드가 이게 지금 차량을 인도를 못 해주고 있는 게 마크를 못 붙인대요. 마크가지. 그러니까 본인들 포드라는 그 마크를 차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부품을 받지를 못해가지고서 차량을 뭐 몇만 대를 인도를 못 해주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21일 수요일에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부분 동원령이 발동이 되었죠. 그러면서 뭐 핵 공격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는 저희가 주식을 다루는 곳이긴 하지만은 주식을 넘어서
그만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의 무의미하게 전쟁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뭐 핵 이야기까지 하는 건 좀 선을 많이 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제가 증시나 아니면은 뭐 각종 채권이나 모든 곳에서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게 눈에 띈다 그러면서 그 점이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연속으로 일본의 국채 10년물 거래가 빵이었다고 합니다. 네, 별일이 다 있죠. 다음으로 미국의 그 주택 데이터 나왔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긴 했지만은 역시나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9월 FOMC 회의의 경우에는 뒤에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얼핏 보기에는 시장이 예상한 수준, 그러니까 시장도요, 사실 이번 회의를 앞두고서는 조금 많이 매파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겁을 많이 내고 단단히 내고 그리고 뭐 복싱으로 치면은 가드를 충분히 올리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은 매파성이 덜해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모로 봤었을 때에 그 시장이 예상 못한 그런 매파성을 띄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가 좋지 않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뭐 이제 단계별로 나눠봤을 때 가장 극단적인 정도의 매파는 아니었어요.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용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월요일에 닉 티밀하우스의 글이 거의 다 맞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이렇게 좀 하락을 했고 금리는 특히 이날에는 2년물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매파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침체 우려를 이제 정말로 각 잡고 그렇게 안 봤던 사람까지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는 침체 우려를 반영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 차가 50bp가 넘어가죠. 20일 목요일날 일본 금리 결정, 통화정책회의에서 역시나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하던 대로 하겠대요. 그러니까는 엔화가 더욱 약세로 가서 막 145엔 넘어서 146, 7엔까지 가려고 막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날 일본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죠. 선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환시장에 전격 개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전에 개입을 했는데 일본은 이날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봐서는 이날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 날에 이 같은 행동을 하기로 아마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45엔이 좀 영린 같아요. 여기 넘어가니까 개입이 나왔고 142엔까지 그 일본 엔화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국도 지금 1,400원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었고 그래서 개입을 했고 근데 뭐 넘어가 버리죠. 이 개입이 좀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걸 항상 넘어가더라고요. 다음으로 중국도 굉장히 요즘에 환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LPR 결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외화 관련해서 지준율 인하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두 개입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일본도 이제 강력한 개입을 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모두 적극적인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첫 개입이 나오는 라인들은 보통 뚫리더라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번에도 뚫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의 재무부가 일본의 외환 개입을 용인했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코멘트가 뭐냐면 미국의 재무부에서요. 일본 당국은 환율 개입이 최근 엔화 변동성 고조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라 밝히고 있으며 우리는 일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 보면 볼수록 참 미국하고 일본은 여러모로 끈끈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곳들보다도요. 네. 이런 개입을 아주 이해해주는 오히려 지지해주는 발언까지 해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개선이 됐어요. 좀 나아지나 싶었죠. 근데 영국이 아주 찬물이 끼얹어 버립니다. 역시 이번 그 긴축장에서 그러니까 이달뿐만 아니고요. 항상 영국이 사고를 쳐요. 미국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기름칠을 잘 해두면은 꼭 그 전날이나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영란은행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늘 매파적으로 안 좋은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영국계 밀린 게 좀 마음이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역시나 이날 문제를 일으켰죠. 뭐에서 문제가 나왔냐면
일단 금리는 예상한 대로 50bp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소수 의견이 너무 많았어요. 9명 위원이 있는데 50bp 주장은 5명이에요. 75bp를 올리자는 주장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수 의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더 많이 올렸겠네. 이놈들 이거 아주 그 매파성이 장난이 아닌걸?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면은 영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란은행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국채를 실제로 매도를 하기로 이날 위원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요,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QE 양적 완화, QT 양적 긴축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로 상황이 너무너무 나쁘니까는 QE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정책을 펼쳤다. 비전통적인 방법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아주 새로운 정책을 펼치게 된 건데 2009년부터 QE를 실행을 해가지고서 지난 2013년에 테이퍼링 주장한 이후로 실제로 QT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재투자를 안 하면서 대차 대조표를 추려 나갔었죠. 실제 국채를 매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영국은 요번에 QE를 했고 만기 돌아오는 것들을 재연장을 안 하면서 QT를 해 나가다가 이제는 찐으로 국채를 매도까지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QE 지금까지 금융위기 이후로 한 이래로 모든 권역에서 선진국들 기준으로 실제 국채를 매도하는 건 처음인 걸로 이제 되게 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시장에서는 소수 의견도 많고 설마 했는데 진짜 국채를 생으로 매도를 하겠다 하니까는 와, 이거 장난 아니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확 돌아서게 됩니다. 사실 그 뒤에 진짜로 침체가 걱정이었다라고 하면 이 숫자는 좀 잘 나왔어요.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실업 관련된 데이터가 계속해서 좀 서프라이즈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신규 실업은 줄고 연속도 이제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4주 이동 평균치도 원래 위험한 레벨이 145만이라 그랬는데 142만 8천까지 오른 이후로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영향을 못 줬죠.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는 그럼 미국은 경기가 침체로 안 가고 있으면은 파월은 그럼 계속 금리 올리는 거야? 야, 이러면 인플레이셔너리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만 보게 되면은 이제 고용 데이터에서 침체를 좀 못 느끼게 될 거잖아요. 요 고용 데이터에서. 그래서 채권 장기물이 그 전날에 빠졌거든요. 단기는 올랐는데 장기는 빠졌었죠. 이게 침체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날에 야, 침체 아닌가 봐 해서 10년물이 확 뛰어버립니다. 단기물도 계속 뛰고 있고요. 영국 때문에. 다음 23일 금요일인데요. 홍콩에서 입국자 호텔 격리를 폐지하겠다. 물론 그래도 이제 3일간은 추적 관찰을 한대요. 네, 시장에서 모두들 기대 아닌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중국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중국도 언젠가 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10월 중순에 16일 날에 시진핑이 3년임이 되고 나면 좀 눈치 봐가지고서 중국도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홍콩에서 먼저 지금 실험을 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여기서 결과가 좋으면 메인랜드에서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다음 이제 미국의 황소마저도 약세론자로 돌아섰습니다. 골드만삭스인데요. 증시 목표치를 S&P 500 원래 4,300이 목표였는데 3,600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다음 영국이 이게 이제 3콤보예요. 세 번째인데 50년 만에 최대 감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 같은 바뀐 총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좀 전통적으로 보면 보수 이런 쪽으로 가깝잖아요. 돈을 풀겠다, 감세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황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채권 찍어내고 감세를 해버리면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겠냐라는 거죠. 전날에는 영란은행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면 이날은 새롭게 들어선 영국의 정부가 재정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게 길트 5년물인데 3% 초반에 있던 게 4%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난리가 났다. 그 영국이 난리가 나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다 난리가 납니다. 예, 다른 나라 금리까지 다 끌어올려 버린 거죠. 다음으로 유럽하고 미국의 PMI 9월달 거 속보치가 나왔는데요. 대체로 유럽 쪽은 조금 부진하게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보다는 미국의 서비스가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마켓의 서비스 PMI하고 ISM의 서비스 PMI 숫자가 상당히 지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ISM은 이번에 더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마켓은 과연 어떻게 나올까 했는데 코로나 때 경우에는 마켓을 ISM이 따라왔어요. 마켓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ISM은 끝까지 긍정적으로 가다 훅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시나 또 마켓이 부정적인데 ISM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마켓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나오는 미국의 여러 지표들은 리세션이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 이제 들어간다면 뭐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로로 보이기는 하는데, 얕으냐 깊으냐 했을 때에는 얕지 않을까라는 숫자들이 사실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 증시 차트들이 각국이 다들 좀 핵심적인 그런 좀 이제 좀 변곡점에 들어서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저점을 깨고 내려와 있어요. 이거 회복을 못하고 끝났고, S&P 500이랑 나스닥의 경우에는 거의 이 저점에 지금 근접해 있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아주 긍정적이라면 쌍바닥을 찍는 거고, 아니고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면 다음 지지선을 테스트하러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우리는 이제 7월 초에 저점이 나왔었는데 그 저점 거의 부근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쪽에서의 이제 공방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는 이거일 것 같아요. 화요일 날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근데 파월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리세션 용인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말로 당신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사람들이 궁금해 할 거잖아요. 아마 이날에 뭔가 사람들이 힌트를 얻고서 과연 쌍바닥을 찍고 올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것이 맞는지를 시장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FOMC 그 다음에 또 영국이 사실은 크게 올린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좀 위에 저항이 있던 것들을 뚫고서 올라갔고, 그래서 요즘 거래도 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투기적인 거래가 붙으면은 단기적으로는 상방으로 훅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좀 꾸준히 살짝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올라가 버려서 연준 입장에선 조금 실망스럽지 않을까.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가 확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 연준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소위 비둘기 피봇을 할 수가 있겠죠. 유가 같은 경우 달러가 계속 강하고 그 다음에 침체 경고까지 나오니까는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그래서 결국에는 $80를 지키지 못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완연하게 사실 지금 증시의 모든 그 자료들은 침체 쪽으로 가리키고 있기는 합니다. 그 미국의 GDP, 이날의 GDP 나우가 화요일 날에 그 주택 데이터 가지고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한때는 이게 2.6까지도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0.5도 아닌 0.3으로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그 주요 원인은 결국은 소비가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1분기 때에 소비가 기여했던 것이 1.24%포인트였어요. 2분기 때에는 0.99%포인트 이제 플러스로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3분기 때는 0.29밖에 되질 않아요. 사실 1분기, 2분기 때에 그 이제 이렇게 좀
그나마 소비가 좀 받쳐줬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순수출이 막 마이너스 3.2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재고 쪽이 마이너스 1.83, 그리고 그 사이에 정부 지출 쪽은 꾸준히 마이너스가 나왔죠. 이런 숫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되게 많이 마이너스는 안 되도록 만들었던 요소인데, 지금은 사실요 상황이 아주 정반대가 됐죠. 이번 분기에서는 그동안 마이너스를 했었던 그 요소들, 물론 재고는 이번에도 마이너스라고 보지만 순수출이 플러스 1.1, 정부 지출 플러스 0.34입니다. 요 세 가지 일회성 요소들이 변동이 강한 것들이 합쳐서 0.86이 플러스예요. 근데 0.3밖에 플러스로 안 보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요소들이 제로로 본다면 마이너스 0.5가 넘어가는 지금 GDP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화요일 금요일 날에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총평을 해보면은 파월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침체를 용인하겠다라고 이번에 말했고, 이게 가장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걸 제일 걱정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서 실제 그걸 걱정해야 되는 수준에 도달을 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뭐 저희 채널에서 몇 달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술래잡기다. 인플레가 먼저 떨어지느냐, 침체가 먼저 도래하느냐, 둘 중에 먼저 도착하는 쪽이 이제 방향 결정지인다. 침체가 먼저 오면 증시 안 좋은 거고, 인플레가 먼저 떨어지면 증시 좋은 거다였는데, 결국에 이 술래잡기에서의 승자는 지금 인플레 하락보다는 침체가 더 빠른 걸로 보입니다. 그나마 좀 좋은 뉴스라고 하면 지난주 나온 것 중에서 일본이 환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죠. 근데 영란은행은 아니죠. 영국이 쓰리콤보를 부정적으로 날리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6번가 채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바꿀 게 전혀 없었던 한 주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계속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부정적인 요소가 진짜 그래서 발현이 되고 나면 그때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정말로 장기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힐 건데, 그때는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네. 다음 주 보시면은 파월 연설, 미국 주택 데이터들, 그 다음에 독일하고 유럽의 소비자 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PC 물가, 그날 이날의 소비, 소득 이런 거 나올 테고요. 미시간 기대 인플레 나올 텐데, 이것들과 더불어서 결국은 말이 일단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음 주는 뭐냐면 파월의 연설, 그리고 그 침묵 기간이 끝났어요. 연준 위원들이 FOMC를 전후해서 거의 한 2주 정도는 이 통화정책 관련해서 코멘트를 못 합니다. 요걸 우리가 침묵 기간이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연준 위원들이 모두가 총출동해가지고서 한마디씩 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왔다 갔다 현기증 나는 장세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후반에 나오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눈여겨봐야 된다. 예, 요 정도 하면은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 좀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었고요. 다음으로 9월 FOMC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